당신의 상식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진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당신이 평생 믿어온 세상의 모든 상식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1610년 1월 7일의 깊은 밤, 이탈리아 피사의 한 창가에서 한 남자가 인류의 운명을 바꿀 위험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이 직접 유리알을 갈아 만든 조잡한 망원경을 들고 모두가 신성시하던 밤하늘을 조준했습니다. 이 작은 렌즈 하나가 불러온 파장은 단순히 별을 관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의 이름으로 통치되던 중세의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한 남자의 호기심이 어떻게 인류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뒤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치러야 했던 가혹한 시련은 무엇이었는지 이제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이름은 현대 과학의 상징과도 같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의 그의 발견은 신에 대한 가장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1610년 그가 목성을 향해 망원경을 고정했을 때 인류는 비로소 지구가 우주의 유일한 중심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위성은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중심이라는 천년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별을 본 것이 아니라 종교적 교리에 갇혀있던 인류의 시야를 무한한 우주로 확장한 혁명가였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발견으로 인해 당대 최고의 명성을 얻었으나 동시에 로마 종교재판소라는 거대한 권력의 표적이 되어 비참한 노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한 과학적 성취와 고통스러운 박해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본 찬란한 위성들의 움직임은 그에게 우주의 비밀을 알려주었지만 지상의 권력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불온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갈릴레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투쟁했으며 결국 무릎을 꿇어야 했던 굴욕적인 순간에도 마음속으로는 진리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천재 과학자가 겪어야 했던 영광과 몰락,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승리하게 된 인간 이성에 관한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과연 위험한 도박을 시작한 갈릴레오는 어떤 배경에서 자랐기에 이토록 대담한 의구심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뒤에는 혁명적인 사고를 물려준 독특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갈릴레오의 천재성은 1564년 피사에서 태어난 그의 유년 시절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빈첸초 갈릴레이는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라 기존의 고리타분한 음악이론의 정면으로 도전하던 혁신적인 류트 연주자였습니다. 빈첸초는 음악적 화음이 권위 있는 이론가들의 문서가 아니라 실제 줄의 긴장도와 무게를 통한 실험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린 갈릴레오는 아버지가 권위와 싸우고 직접 실험을 통해 새로운 음향 법칙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갈릴레오가 과학적 방법론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자양분이 되었으며 문서보다 관찰을 우선시하는 그의 반골기질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장남으로서 갈릴레오가 짊어진 삶은 지독하게 고달팠습니다. 빈첸초는 뛰어난 예술가였으나 평생을 가난에 시달렸고 갈릴레오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동생 미켈란젤로의 뒤처리를 도맡아야 했고 여동생들의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문인 아만나티 집안은 명망 있는 학자들을 배출한 명문가였지만 그것은 갈릴레오에게 자부심인 동시에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처절한 의무감이기도 했습니다. 예술적 감성과 수학적 냉철함, 그리고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뒤섞인 이 환경은 그를 누구보다 강인한 지식인으로 단련시켰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안정적인 부를 보장하는 의사가 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는 의학 강의실의 답답한 공기 대신 전혀 다른 곳에서 운명을 만납니다. 1580년 16세의 갈릴레오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피사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당시 의사는 귀족들의 생명을 다루며 막대한 부와 명예를 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직업이었기에 가난한 갈릴레이 가문에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오에게 고대 그리스 의학 서적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해야 하는 강의실은 영혼이 없는 시체들의 방과 같았습니다. 그는 교수들의 장황한 강의를 듣는 대신 피사 대성당 천장에서 흔들리는 거대한 등불의 주기를 자신의 맥박을 이용해 측정하며 시간의 물리적 법칙을 발견하는데 더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궁정수학자 오스틸리오 리치가 진행하는 기하학 강의를 엿듣게 됩니다. 논리적인 증명과 명쾌한 수식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수학의 세계는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결국 가문의 기대를 저버리고 의학학위를 포기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수학이야말로 신이 우주라는 거대한 책을 저술할 때 사용한 근본 언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학위도 없이 학교를 그만둔 그는 한동안 과외 선생을 전전하며 비참한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지상의 모든 운동을 수식으로 설명하려는 원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피렌체의 화가들에게 원근법의 수학적 비례를 가르치며 예술 속의 과학을 전파했고 이 시기 정립한 엄격한 논리는 훗날 그의 위대한 과학적 방법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이 무명수학자가 어떻게 불과 몇 년 만에 자신을 버린 모교인 피사 대학교의 교수로 금에 환영할 수 있었을까요? 1589년 갈릴레오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피사 대학교의 수학 강사로 임용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한 과학적 퍼포먼스로 불리는 실험을 구상합니다. 바로 피사의 사탑 꼭대기에서 무게가 다른 두 개의 포탄을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모든 대학은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을 신의 말씀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는 관찰과 실험으로 직접 증명되지 않는 권위는 허구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56m 높이의 사탑 위에서 포탄을 던졌고 그 결과는 지성사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두 포탄은 질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시에 지면에 닿았습니다. 수천 년간 유럽인의 사고를 지배해온 고대 그리스의 지식체계가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이 이야기가 훗날 그의 제자에 의해 다소 각색되었다는 설도 있지만 갈릴레오가 물체의 낙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무게가 아니라 중력과 가속도라는 사실을 입증하려 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현대 물리학의 거대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만한 천재의 등장은 보수적인 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교수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리던 갈릴레오는 결국 고향 피사를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피사에서 쫓겨나듯 떠난 그가 향한 곳은 더 자유롭고 더 뜨거운 지성의 용광로라 불리던 베네치아 공화국의 도시 파도바였습니다. 1592년 갈릴레오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보호 아래 있는 파도바 대학교의 수학 석좌 교수로 임용됩니다. 그는 훗날 이곳에서의 18년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회상했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교황청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었기에 갈릴레오는 비로소 학문적 자유를 만끽하며 수많은 발명품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군용 컴퍼스를 개량하여 항해와 전쟁의 혁명을 일으켰고 이를 판매하여 막대한 상업적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온도계의 전신인 기온계를 설계하고 물을 끌어올리는 혁신적인 기계 장치를 만드는 등 그의 창의성은 끝이 없었습니다. 사생활에서도 그는 마리나 감빠라는 여인을 만나 새 아이를 얻으며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비록 신분 차이와 사회적 관습 때문에 정식 결혼은 하지 못했지만 두 딸 비르지니아와 리비아, 그리고 아들 빈첸초는 그의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와 강의에 매진했으며 틈틈이 류트를 연주하며 예술적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정역학과 동역학의 기초를 닦으며 훗날 인류의 우주관을 바꿀 거대한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은 1609년 네덜란드에서 건너온 한 장의 소문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볼 수 있는 기이한 장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갈릴레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항해용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시야를 우주 끝까지 확장해줄 신의 선물임을 말입니다. 1610년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통한 관측 결과를 집대성한 소책자인 별의 전령을 출간합니다. 이 책의 파급력은 오늘날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탄생에 비견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관측 기록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책 속에 달의 표면을 정교한 판화로 직접 그려 넣어 대중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달이 완벽한 천체가 아니라 지구처럼 거친 산과 계곡으로 가득하다는 시각적 증거는 대중의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특히 그는 목성의 네 위성을 토스카나의 강력한 통치자 코시모 2세와 그의 세 형제들의 이름을 따 메디치의 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천재적인 마케팅 전략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그는 즉시 피렌체 메디치 궁정의 수석 수학자이자 철학자로 임명되며 화려하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대학 교수로서의 번거로운 수업 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오직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과 막대한 연봉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피렌체 최고의 지성으로서 전 유럽의 명성을 한몸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정점에서 그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찬양한 지동설과 망원경의 발견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인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얼마나 날카롭게 위협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의 명성이 전 유럽의 왕실과 학계로 퍼져나갈수록 교회의 지하 깊은 곳에서는 그를 이단으로 몰기 위한 차가운 조사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613년 갈릴레오가 제자 카스텔리에게 보낸 편지가 유출되면서 비극의 서막이 오릅니다. 이 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복사되어 유포되었는데 그는 여기서 성경은 천국에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지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르쳐주는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앙의 영역과 과학적 관찰의 영역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 파격적인 논리는 도미니크의 수도사들과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거센 분노를 샀습니다. 결국 1615년 로마 종교재판소는 갈릴레오의 저작과 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이자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벨라르미노 추기경은 1616년 갈릴레오를 소환하여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믿거나 가르치거나 조금이라도 옹호하지 말라는 엄중한 공식 경고를 내립니다. 갈릴레오는 가문의 몰락과 자신의 파멸을 피하기 위해 일단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그는 천문학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닫고 침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원을 가꾸고 혜성의 본질이나 조수간만의 차이를 연구하며 평범한 노년을 보내는 듯 보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지동설의 완벽한 물리적 증명을 위한 열망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23년 자신의 오랜 지지자이자 친구였던 마페오 바르베리니가 교황 우르바노 8세로 선출되자 갈릴레오는 마침내 긴 침묵을 깨고 다시 펜을 들기로 결심합니다. 1632년 갈릴레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과학서적인 두세 개 체계에 관한 대화를 출간합니다. 그는 교회의 금지령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3명의 가상인물이 토론하는 형식을 빌렸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하는 영리한 살비아티와 중립적인 입장의 지식인 사그레도, 그리고 천동설을 완벽하게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심플리치오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이 책을 통해 지동설의 완벽한 승리를 묘사하며 교묘하게 교회를 조롱하는 듯한 장치를 심어놓았습니다. 특히 그는 천동설을 주장하는 심플리치오라는 인물의 입을 통해 교황 우르바노 8세가 평소 했던 논리들을 그대로 집어넣어 그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심플리치오는 이탈리아어로 단순한 사람 혹은 바보라는 의미로도 읽혔기에 이는 교황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신을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낀 교황은 경로했고 갈릴레오는 즉시 로마의 종교재판소로 압송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30년 전쟁으로 가톨릭의 권위가 위태롭던 시기였고 교회는 본보기로 이 오만한 과학자의 목소리를 완전히 잠재워야 했습니다. 70세의 노학자 갈릴레오의 눈앞에는
이제 차가운 고문 도구들과 어두운 지하 감옥이 놓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진실과 신념을 부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비참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1633년 6월 22일 로마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성당의 어두운 법정에서 갈릴레오는 하얀 수의를 입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평생 연구를 가증스러운 오류이자 이단이라고 부르며 다시는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대중 앞에서 선서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거부했다면 그는 조르다노 브루노처럼 화형대에서 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단 혐의가 인정된 그에게 내려진 최종 형벌은 사형이 아닌 종신가택연금이었습니다. 재판장을 나오며 그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중얼거렸다는 전설은 후대의 과학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멋진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제 갈릴레오는 철저히 파괴된 채 피렌체 근교의 아르체틀이 별장에 유폐되었습니다. 유배 생활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유일한 정신적 지주였던 장녀 비르지니아가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돌보다 고된 수녀원 생활 끝에 먼저 세상을 떠나자 갈릴레오의 영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녹내장과 백내장이 겹치면서 그는 밤하늘의 빛을 연구하던 학자로서 가장 가혹한 형벌인 완전한 실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의 기억과 지성만을 의지해 남은 생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폐된 거인은 그곳에서 인류의 지성사를 바꿀 마지막 불꽃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는 현대과학의 진정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마지막 지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암흑 속에서도 갈릴레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 빈첸초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평생 물리 연구를 집대성한 두 과학에 관한 대화를 완성합니다. 천문학이 금지되자 그는 지상의 운동 법칙인 관성과 가속도, 그리고 포물선 운동으로 관심을 돌려 현대역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 위험한 원고는 교회의 눈을 피해 네덜란드로 밀수출되어 1638년 라이덴에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은 훗날 아이작 뉴턴이 고전 역학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1642년 1월 8일 갈릴레오는 77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교회의 반대로 정식 묘지도 없이 성당 복도 구석에 숨겨지듯 묻혔던 그는 10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산타크로체 성당의 화려한 묘역으로 이장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갈릴레오에 대한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공식 인정하며 350년 만에 뒤늦은 사과를 전했습니다. 갈릴레오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행성의 궤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권위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눈으로 관찰하고 이성으로 증명하려는 인간 정신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갈릴레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에서 끝까지 저항하며 순교를 택했다면 오늘날의 과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의 전략적 후퇴가 없었다면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거장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